WRNG 이번 시간에는 자기주도 학습과 교구를 활용한 수학놀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돌봄교실 학생들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돌봄교실 학생들을 위한 교구를 활용한 수학놀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참여 여부에서부터 목표 설정,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행하게 되는 학습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습자 스스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 하는 여부도 선택하고요. 교육의 목표, 그리고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평가까지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해서 학습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학습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가 예습인데요. 예습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읽기, 어휘 정리, 핵심 개념을 정리해주고 질문 만드는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학습하면서 예습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습을 더 많이 하는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한다더라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죠? 그것과 또 연결되는 게 복습이라는 개념인데요. 우선 예습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공부해야 되는, 학습해야 되는 내용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읽는 단계로 시작해서 본인이 필요한 그 안에 있는 어휘를 정리하는 것,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 또 알고 있는 단어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알고자 하는 거,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예습을 진행하면 예습의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읽기 단계에서는 일단 한 번만 읽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2-3번 정도 읽는다라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두고 읽으면서 전체적인 글의 윤곽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이제 개괄적인 질문들도 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지? 여기서 잘 몰랐던 건 뭐지? 하고 개괄적인 궁금한 점들을 일단 적어 놓으시면 읽기 단계가 끝이 납니다. 2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휘를 정리하게 되겠죠. 새롭게 등장한 어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 어휘를 결국은 이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몰랐던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 단계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자, 3번째는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개념은 무엇일까? 보통 이거를 우리가 주제라고 하죠. 이 글에서 여기 글을 쓴 사람이 또는 이것을 작성한 사람이 도대체 뭔가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어떤 의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개념이 될 텐데요. 그 개념을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내가 익히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은 무엇인지를 차곡차곡 정리하게 됩니다. 4번째는 질문을 만드는 단계인데요. 우선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본인이 잘 이해해가면서 알아보고 본 학습에서 또 익히게 된 것 중에 지금 초기에 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훨씬 더 학습적인 효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용을 보면서 나 이 부분은 절대 이해가 안 돼 하는 부분을 체크해 두었다가
본학습에서 알게 되고 또 한번 복습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알아가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습은 이렇게 1, 2, 3, 4단계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셔도 되는데 어떤 부분은 사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4단계다라기보다는 이 4가지 과정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은 예습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습 단계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양과 식품에 관련된 어떤 학습 내용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쭉 제시가 되는데요. 일단 영양과 식품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또 올바른 식사 습관을 갖는 것이 이제 건강한 생활에서 중요한데 그 식사 습관에 어떤 영양소가 있고 어떤 식품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지를 아는 내용으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영양과 식품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겠는데요. 이제 건강과 영양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몸과 마음의 병이 없고 주위 사람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은 우리 생활의 밑바탕이 되는 것으로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건강의 의미이기도 하면서 영양의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려면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알맞은 식사를 통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르는 어휘가 등장하게 되겠죠. 일단 섭취라는 건데요. 섭취라는 것은 좋은 요소를 내 몸으로 받아들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내용은 다 이해가 갔는데 혹시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쭉 여러 번 읽으면서 개념을 좀 파악한 다음에 모르는 어휘, 중요한 어휘 등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건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섭취하는 식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영양소의 정의가 되겠죠. 영양소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성분들, 우리가 식사하는 그 음식의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을 바로 영양소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두면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영양소는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몸의 조직을 구성하고 건강하게 활동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러한 과정을 영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양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양이라는 개념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영양에 도움이 되는 음식까지도 알아보면서 전체적인 학습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예습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복습의 단계입니다. 이제 뭔가를 미리 예습했고 본 학습을 했고 그러고 나면 한 번 더 알아보는 것이 이제 복습이겠죠. 그래서 복습의 4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외워야 할 것, 또 외우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암기한 것과 암기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단계이고요. 네 번째는 골든 타임과 실버 타임을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개념을 자신의 말로 제3자에게 설명했을 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단서나 목차만 보고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본인이 모르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다른 것들을 참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나 참고서,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이제 도움을 청해서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복습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워야 할 것과 외우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예습할 때 핵심 단어 찾아봤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잘 듣고 적어놓은 것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찾아보게 됩니다. 또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하고 참고서에 되어 있는 어떤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을 비교해서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을 조금 비교하다 보면은 외워야 할 것과 외우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 단어를 찾아내고
또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요구하는 주요 개념을 이 단계에서 파악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암기한 것과 암기하지 못한 것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5회 연속 복습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연속해서 3번 이상 기억할 수 있으면 본인이 잘 암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의 횟수가 거듭되면서 문장의 형태를 키워드 형태로 축약해서 점검하는 것도 복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충분하게 숙지한 내용은 더 이상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알게 된 거, 암기했느냐, 그렇지 못했냐를 구별하는 것도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골든타임과 실버타임을 구별해내는 것인데요. 골든타임이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어려운 문제, 또 풀이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공식 등이 섞여 있는 문제를 이 시간에 이제 풀면 훨씬 더 집중을 잘 하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버 타임은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짜투리 시간을 말합니다. 간단한 공식이나 단어, 또 쉽게 풀리는 예제 문제 등을 이 시간에 학습하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은 오전이냐 오후냐 또는 실버 타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기주도 학습 다음에 배우실 내용은 개념도입니다. 개념도를 잘 작성해 놓으면 본인이 잘 몰랐던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념도를 작성해 가면서 본인이 꼭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들을 어떻게 살펴보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도라는 것은 개념과 개념들 간의 관계를 연결마디와 연결선을 이용해서 나타낸 그림을 의미합니다. 개념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개념도의 특징은 일단은 그림으로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시각적인 지도를 제공해 준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잘 요약해서 도식화해 주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개념도입니다. 또 학습 내, 영역 내에 중요 개념을 명시해 주는 것이 개념도이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핵심이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개념도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념도를 잘 그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새로운 개념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 개념도를 그려나가면서 그 새로운 개념 안에 있는 잘 모르는 어휘,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뜻들, 이런 것들이 쭉 명확하게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내가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경험의 학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개념도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념과 개념 사이에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위 개념은 무엇이고 하위 개념은 무엇이고 또 이 개념과 동등한 개념들은 또 무엇이 있고 그 밑에 소속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은 무엇인지를 관계들을 통해서 규정해내기 때문에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또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사실은 관계 규정도 어려울 뿐더러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내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하게 알도록 도움이 되는 게 개념도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도를 그리면서 선생님이 쭉 설명만 해주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보다는 훨씬 더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참여해서 뭔가를 하는 자기주도 학습처럼 이 개념도 학습의 효과도 이 능동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몰랐던 5개념을 수정하는 데도 이 개념도가 도움이 됩니다. 쭉 나열을 하다 보니 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다든지 아니면 비슷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개념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본인이 알고 있는 오류를 수정하는데도 개념도가 무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수업에서 개념도를 활용한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뭐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 중 등 대학교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어서 지금 잘 숙지해 두시면 그 이후의 학습에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이 개념도 중심의 수업을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념도를 어떻게 작성할까요? 작성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개념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돌봄 지도사 선생님들이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고자 하는 중요 개념을 고른 다음에 두 번째에 가서 위계관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높고 어떤 게 더 낮고 하는 것이 위계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어떻게 결정하신 것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개념들 중에 가장 위에 놓을 개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위계관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계적인 조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놓을 개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다음 줄에 쓰고 또 그 다음 줄에 쓰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위계적으로 조직을 해 나가는 게 개념도 작성의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네 번째로 교차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연결선을 그리는 게 교차 연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념도를 조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조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교차를 연결할 것인지, 그래서 위계적으로 잘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재조직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 개념도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숙지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개념도 그리는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고 또 보기 어렵고, 선생님 스스로도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 개념도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오개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다 알아두시고 나서 이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념도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일단 인체 구조라고 하는 개념의 개념도인데요. 일단 인체가 있으면 그 인체 아래 개념으로 기능과 구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 몸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하는 그런 기능과 구조를 이제 알아보게 될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나는 구조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면 그 구조 중에는 근육이나 뼈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아보려면 정확한 지식인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고 나서 그 밑에 개념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근육의 예로는 골격근, 심근, 내장근 같은 근육들이 있을 거고요. 뼈에는 머리뼈, 뭐 팔뼈, 갈비뼈, 다리뼈, 척추뼈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쭉 나열을 할 텐데, 이 중에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설명도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가장 높은 개념이 무엇인지가 요 그림상에서 보여줘야 이제 좋은 개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로부터 시작해서 기능과 구조로 내려오고 근육이나 뼈 그 외에 하위, 위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개념도를 작성하면 인체 이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은 기능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능에 대한 개념도를 알아보는 쪽으로도 더 확장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전체 인체의 구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물에 대한 개념도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개념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개념도를 그리게 됩니다. 개념표에 이렇게 동물의 종류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호랑이, 참새, 금붕어, 비둘기, 그다음에 수달, 토끼, 고래, 잠자리 같이 이렇게 개념표에 작성된 것을 보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개념도를 그려보는 건데요. 일단 제일 위에 상위 개념에 동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사는 곳에 따라서 뭐뭐로 나뉘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사는 곳이겠죠. 그래서 땅에서 사는지, 물에서 사는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물인지, 뭐 하늘에서 산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을 나는 땅에서 주로 생활하고 물에서 생활하고 하늘에서 생활하는 동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시되는 개념들을 줍니다. 그래서 뭐뭇은 뭐뭇으로 뭐뭇이 있다. 그러면 뭐
땅에 사는 동물에는 호랑이가 있는데 뭐 토끼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다리가 있다, 꼬리가 있다라는 식의 어떤 개념들을 줄 수 있고요. 또 물에서 사는 동물들은 물에서 사는 동물에는 뭐 고래가 있는데 그건 지느러미가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동물에는 호랑이와 토끼가 있고 물에 사는 동물에는 고래, 금붕어, 수달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점점 내려오면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또 하늘을 나는 동물인 경우에 다리 개수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2개인 것은 뭐 비둘기, 참새가 있고 다리가 6개인 것은 곤충이겠죠. 그래서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면서 어느 곳에서 사냐에 따라서 동물을 나누게 되고 그곳에서 사는 동물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위 개념들을 정리한 개념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시고자 하는 그런 주제와 개념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개념 형식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개념도를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교구를 활용한 수학놀이 몇 가지를 안내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놀이들을 몇 가지 이제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소마 큐브라는 놀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크기가 서로 같고 또 면이 서로 접하는 정육면체 3개와 4개로 조합된 모양 조각으로 구성된 7개 조각을 저희가 소마 큐브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공간 지각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여러 가지 형태의 정육면체 3개가 붙은 것, 4개가 붙은 것 이렇게 여러 가지 큐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보시듯이 7개 조각을 가지고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잘 조합을 하면 정육면체가 조합이 되는 이것이 바로 소마 큐브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앞에서 보는 것 또는 옆에서 보는 것, 위에서 보는 형태에 따라서도 굉장히 모양이 다르게 또 구성이 되고 거기에 맞춰보는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 지각 능력을 길러주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큐브입니다. 이걸 그럼 맞추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본인이 알게 된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저 큐브가 맞춰지기 때문에 지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저것을 조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그게 뛰어나지 않은 학생들은 아무리 맞춰봐도 사실 저 정육면체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조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완성을 하고 조합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렇게 중간에 개수를 세어보고 위치를 알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 중심의 수업으로도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패턴 블럭인데요. 6가지 색으로 구분된 6가지 기하학적 도형을 모아놓은 교구를 저희가 패턴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거기에서 내각과 외각 같은 그 도형 부분의 이론 학습에 유용한 것이 바로 패턴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블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패턴 블록 수학놀이는 보통 이렇게 많이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들고 싶은 모양들을 이 패턴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수학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블록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양이 있고 다양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색, 모양, 또 공간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칠교판입니다. 이게 전통놀이 중에 하나죠. 칠교놀이를 많이 그동안 해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5개의 삼각형과 1개의 평행사변형 그리고 1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이것도 역시 모두 7개의 조각 퍼즐입니다. 다 맞추면 오른축처럼 저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성이라고 하면 삼각형은 모두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두 변이 모두 다 같고 그다음에 세 각은 각각 90, 45, 45인 그런 삼각형을 말하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이 저렇게 90도, 45도, 45도 이렇게 나뉘어서 삼각형이 들어있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삼각형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평행사변형은 두 각은 45도, 나머지 두 각은 135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양한 도형 만들기를 통해서 크기와 모양을 비교한다든지 또 다각형의 성질, 또 이렇게 겹쳐지는 걸 합동이라고 하죠. 닮음, 대칭 변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칠교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활동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칠교판 수학놀이 보시면 주로 이렇게 동물을 만드는 활동으로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제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실제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칠교판을 이용해서 수업에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활동명은 칠교놀이, 활동 목표는 이 칠교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면서 미술적 감각도 기르는 것이 목표이고요. 물론 이걸 하다 보면 수학적인, 공간적인 개념도 기를 수 있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목표도 설정하실 수 있고 준비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도입에서는 칠교놀이 세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양한 평면 도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칠교놀이를 열심히 이제 만들어 보고 방법을 익혀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 맞춰보게 하면서 그 문제도 해결해보고 그다음에 칠교 모양 이제 만든 거 가지고 같이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하는 식으로 전개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정리에서는 이 활동 후에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서 도입 전개 마무리로 이렇게 칠교놀이를 활용한 수학놀이도 전개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펜토미노라는 활동인데요. 정사각형 5개를 붙여서 만들 수 있는 12개의 조각을 펜토미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10과 같이 이렇게 한쪽은 6개, 한쪽은 10개 이렇게 사각형 안에 넣을 수 있는 조합이 2333개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서 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사고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사물을 여러 방향에서 살펴보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형성되기 때문에 이 펜토미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수학놀이의 유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가 6 그리고 가로가 10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10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활동이고요. 이걸 활용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이렇게 수학놀이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미노인데요. 도미노는 6-6 도미노,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총 28개를 이용한 도미노인데요. 우리가 도미노라고 하면 이렇게 세워놓고 쓰러뜨리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점들이 많이 있는 아마 퍼즐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에 대한 감각을 키우면서 또 식도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그런 교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수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깨치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또 창의력, 사고력 향상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이 2개 있고 이렇게 마주보는 것끼리 같은 숫자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합쳐서 몇을 만들 거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이런 도미노를 활용해서 수도 결합해보고 또 많이 활용하는 것처럼 세워놓고 쓰러뜨리는 활동으로까지 이용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노 찾기 놀이라고 수학 이제 예시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도미노 한 세트를 가지고 놀이하면서 다른 한 명이 찾을 조건도 말해주게 되고, 그래서 도미노를 잘 섞은 다음에 점이 잘 보이도록 가운데 이제 늘어놓고, 그다음에 찾을 조건을 말해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점의 합이 7이라고 하면
그 점을 합산하여서 두 도미노의 점을 합산하여서 7이 되는 도미노를 찾아가지고 노는 형태로 도미노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노를 많이 찾아가지고 간 사람이 이기는 식으로 수학 놀이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도미노 기차 만들기라고 해서 도미노 10개를 한 줄 기차, 뭐 기역, 리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점의 수가 50인 기차를 만드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옆에 연결할 때 같은 점이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합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조건에 맞게 연결했는지 여러 종류의 기차를 만들어 보는 그런 놀이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습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돌봄교실 인력 운영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s you are